강지원에게 세징그룹 민준석 회장의 저택은 거대한 유리감옥과도 같았다. 완벽하게 관리된 잔디, 사계절 내내 시들지 않는 꽃들, 그리고 대리석으로 지어진 웅장한 봉환까지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웠지만 그 어디에도 사람 사는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지원은 이곳에서 특수동물관리사라는 거창한 직함으로 일했다. 그의 주된 임무는 민 회장이 변덕스럽게 수집해온 희귀하고 위험한 동물들을 길들이고 관리하는 것이었다. 지원은 과묵했다. 그의 눈빛은 과거의 상처를 품고 있는 군인처럼 깊고 단단했다. 실제로 그는 최정예 특수부대 출신이었지만 끔찍한 작전 실패 이후 군복을 벗고 세상과 거리를 둔 채 살아가고 있었다. 동물의 순수한 본능과 교감하는 이 일이 위선으로 가득 찬 인간 사회에 환멸을 느낀 그가 선택한 유일한 도피처였다. 특히 그의 고용주인 민준석 회장은 그가 혐오하는 인간상의 집약체였다. 오늘도 민 회장은 새로운 수집품을 들여왔다. 성인 남성만큼이나 거대한 체구의 케인 코르소. 이탈리아 마피아의 경비견으로 유명한 살아있는 흉기나 다름없는 맹견이었다. 칠흑같이 검은 털은 단단한 근육 위에서 번들거렸고 굵은 쇠사슬에 묶인 목에서는 낮은 경계심에 그르렁거림이 끊이지 않았다. 저택의 직원들은 겁에 질려 멀찍이 물러서 있었다. 어떤가 강 팀장 쓸만한 놈인가 민준석이 짐승을 가리키며 물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오직 소유자의 오만한 만족감만이 서려 있었다. 훈련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야생성이 지나치게 강합니다. 회장님, 지원이 짧게 대답했다. 그래서 자네를 고용한 것 아닌가? 민준석은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이놈의 이름은 오늘부터 괴물이다. 내 정원에 어울리는 이름이지. 지원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그는 동물을 인격체가 아닌 과시용 장식품으로 여기는 민 회장의 태도가 역겨웠다. 민 회장은 지원에게 잠시 물러서 있으라는 손짓을 했다. 그리고는 괴물의 쇠사슬을 직접 움켜쥐고 어디론가 향하기 시작했다. 지원의 감각이 본능적으로 위험 신호를 보냈다. 민 회장이 향하는 곳은 저택의 가장 깊숙하고 외진 곳. 그의 외동딸 민하늘이 머무는 별채의 유리 정원이었다. 민하늘, 세징그룹의 유일한 상속녀. 5년 전 끔찍한 교통사고로 어머니를 잃고 자신은 두 다리와 목소리를 잃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최첨단 휠체어에 앉아 살아있는 인형처럼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다. 세상과 완벽하게 단절된 채 지원은 민 회장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저 맹수를 아무런 방어 능력도 없는 딸에게 데려가다니. 그의 군인 시절의 본능이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잠들어 있던 사명감이 깨어났다. 그는 민 회장의 눈을 피해 조용히 그들의 뒤를 쫓았다. 짙은 나무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긴 채 유리 정원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감옥이었다. 희귀한 꽃들이 만발해 있었지만 그 아름다움은 오히려 인공적이고 차가웠다. 하늘은 휠체어에 앉아 멍하니 유리창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길고 검은 머리카락, 인형처럼 하얀 피부, 그리고 모든 빛을 잃어버린 공허한 눈동자.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 연약해서 금방이라도 부서져 내릴 것 같았다. 민준석은 정원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등장에도 하늘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하늘아, 그가 불렀다. 목소리에는 아버지의 다정함 대신 차가운 금속성이 느껴졌다. 아빠가 내게 새 친구를 데려왔다. 그는 비웃음과도 같은 말을 내뱉으며 괴물의 목에 걸린 쇠사슬의 잠금 장치를 풀었다.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맹수는 마침내 자유를 얻었다. 둘이서 재밌게 놀아보렴. 민준석은 그 말을 남기고 뒤돌아섰다.
그리고는 밖에서 정원의 문을 잠가버렸다. 완벽한 밀실. 그는 문 옆에 서서 곧 들려올 끔찍한 비명과 소란을 기다리는 듯했다. 자신의 유일한 흠이자 죽은 아내의 유산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인 딸을 사고로 위장해 처리하려는 명백한 의도였다. 나무 뒤에 숨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지원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당장이라도 유리를 깨고 뛰어 들어가야 했다. 정원한 족쇄에서 풀려난 괴물은 서서히 하늘에게 다가갔다. 낮은 자세로 몸을 웅크리고 위협적인 으르렁 소리를 냈다. 타액이 뚝뚝 바닥으로 떨어졌다. 일촉즉발의 상황. 맹수의 본능이 연약한 먹잇감을 향해 나를 세우고 있었다. 지원은 숨을 죽였다. 그의 모든 근육이 폭발할 준비를 마쳤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다. 하늘에 휠체어 코앞까지 다가간 괴물이 갑자기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다. 맹렬한 공격성을 내뿜던 눈빛이 혼란스럽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걔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하늘의 주위를 맴돌며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위협적인 그르렁거림은 어느새 멈춰 있었다. 괴물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하늘에게 다가가 그녀의 휠체어에 축 늘어져 있는 손을 핥기 시작했다. 그 행동에는 어떤 공격성도 없었다. 오히려 오랜 시간 헤어졌던 주인을 다시 만난 듯한 애틋함과 반가움이 섞여 있었다. 거대한 맹수는 온순한 강아지처럼 그녀의 손등에 자신의 뺨을 부비며 낑낑거리는 소리를 냈다. 이해할 수 없는 광경에 문 밖의 민준석도 숲속의 지원도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하늘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공허하던 눈동자에 아주 희미한 빛의 파문이 일었다. 마치 아주 오래된 기억에 서랍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듯했다. 그녀의 목에서 아주 작고 갈라진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레오. 그 한마디가 정원의 고요함을 갈랐다. 그것은 단순한 단어가 아니었다. 그것은 잊혔던 시간, 잃어버렸던 기억, 그리고 죽어버렸던 마음을 깨우는 주문이었다. 숲속의 지원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저게는 민 회장이 사온 괴물이 아니었다. 5년 전 사고로 사라졌던 하늘의 어린 시절 유일한 친구였던 바로 그게 러였던 것이다. 문 밖에 서 있던 민준석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완벽한 평정이 깨졌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악과 분노로 크게 뜨였다. 자신의 가장 완벽한 계획이 가장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틀어져 버린 것에 대한 당혹감이었다. 한 소녀의 속삭임이, 한 마리 개의 기억이 악마의 계획에 거대한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리오. 소녀의 목소리는 겨울 새벽의 서리처럼 가늘고 희미했지만 그 파급력은 거대했다. 그 한마디에 정원의 모든 공기가 멈췄고 시간마저 숨을 죽였다. 정적을 깬 것은 민준석의 분노였다. 그의 얼굴에서 경악은 순식간에 맹렬한 분노로 바뀌었다. 자신의 완벽한 시나리오가 5년 전 사라졌던 개 한 마리와 기억 상실증에 걸린 줄 알았던 딸의 옹갈이 하나로 박살났다는 사실을 그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뭣들 하고 있나? 당장 저 짐승을 끌어내. 그의 고함에 경호원들이 우왕좌왕하며 정원으로 뛰어 들어오려 했다. 민준석은 분노에 찬 눈으로 숲 쪽에서 걸어 나오는 강지원을 노려보았다. 강 팀장 당장 저 개를 처리해 안락사시키라고. 경호원들이 괴물, 아니 러를 향해 다가서는 순간 러는 언제 온순했냐는 듯 맹렬하게 이빨을 드러내며 하늘의 휠체어 앞을 막아섰다. 오직 하늘을 지키겠다는 본능만이 남아있는 충성스러운 기사의 모습이었다. 바로 그때 지원이 그들 앞을 막아섰다. 안 됩니다. 회장님, 뭐라고 민준석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이계는 지금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과 현재에 훈련된 공격성 사이에서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지원은 침착하고 전문적인 어조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군인 특유의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지금 강제로 끌어내거나 안락사를 시키는 것은 관리 실패를 자인하는 꼴입니다. 외부로 소문이라도 나면 회장님의 명성에 좋을 것이 없습니다. 지원은 민준석의 가장 약한 부분, 바로 그의 체면과 이미지를 건드렸다. 이런 희귀한 심리적 이상 행동은 연구 가치가 있습니다. 제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직접 재훈련 및 행동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이 녀석을 완벽하게 통제 가능한 상태로 되돌리겠습니다. 아니, 그 이상의 충견으로 만들어 드리죠. 민준석은 지원을 꿰뚫을 듯이 노려보았다. 그는 지원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그의 제안은 그럴듯했다. 당장 여기서 소란을 피워 일을 키우는 것보다 조용히 처리할 명분을 찾는 것이 나았다. 좋다. 그가 마지못해 승낙했다. 일주일 주지. 그때까지도 이따위라면 내 놈도 저 개와 함께 묻어버릴 줄 알아. 살벌한 경고를 남기고 민준석은 돌아섰다. 지원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일단 시간을 벌었다. 하늘과 러, 둘을 지킬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그날 이후 지원은 러를 하늘이 머무는 별채 근처의 특별격리시설로 옮기고 본격적인 재훈련에 들어갔다. 물론 그의 진짜 목적은 훈련이 아닌 교감과 치유였다. 그는 매일 러를 데리고 하늘의 유리 정원을 찾았다. 처음 며칠간 하늘은 여전히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휠체어에 앉아 자신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러를 바라볼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이전과 다른 미세한 변화가 있었다. 텅 비어있던 우물에 작은 파문이 이는 듯한 희미한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러의 머리를 아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러는 거대한 몸을 그녀의 휠체어 옆에 웅크리고 편안한 숨을 내쉬었다. 지원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말을 건넸다. 그는 그녀를 환자나 어린아이 취급하지 않았다.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을 담아 이야기했다. 러는 아주 용감한 개입니다. 아가씨를 기억하고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소녀와 개가 조용히 교감하는 모습을 보던 지원의 눈에 불현듯 과거의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먼지 바람이 부는 외국의 어느 분쟁 지역. 폐허가 된 건물 사이로 총성이 난무했다. 지원의 팀은 테러리스트에게 붙잡힌 인질을 구출하는 임무를 수행 중이었다. 작전은 계획대로 진행되는 듯했다. 하지만 그때 적의 총격에 놀란 어린 여자아이가 울면서 건물 밖으로 뛰쳐나왔다. 지원의 저격 스코프 안에 아이의 겁에 질린 얼굴이 잡혔다. 그의 본능은 아이를 먼저 구해야 한다고 외쳤다. 하지만 지휘관의 명령은 인질 확보 우선이었다. 찰나의 망설임. 그는 명령을 따랐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다른 쪽에서 날아온 유탄이 아이가 있던 자리를 덮쳤다. 그날 이후 지원은 잠을 잘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죄책감이 그를 덮쳤다. 그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군인이 되었지만 결국 명령이라는 이름 아래 작은 생명을 외면했다. 그는 군복을 벗었고 그날의 기억은 지워지지 않는 흉터로 남았다. 하늘을 볼 때마다 그는 그 아이를 떠올렸다. 이번에야말로 자신의 눈앞에 있는 연약한 생명을 반드시 지켜내리라. 그것은 그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이자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한 마지막 임무였다. 어느 맑은 오후, 하늘은 러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고 있었다. 익숙한 감촉이 닫혀있던 기억의 문을 두드렸다.
그녀의 머릿속에 햇살처럼 따스한 풍경이 떠올랐다. 5년 전 사고가 나기 전의 정원. 12살의 하늘은 잔디밭을 마음껏 뛰어다니며 웃고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가진 엄마. 윤서희가 그녀를 향해 손짓했다. 하늘아, 이리 와보렴. 엄마의 품에는 작고 까만 강아지 한 마리가 안겨 있었다. 케인 코르소 새끼였다. 오늘부터 우리 가족이야. 우리 하늘이를 지켜줄 용감한 사자처럼. 이름은 러라고 짓자. 하늘은 기쁨에 차 소리쳤다. 그녀는 작은 러를 끌어안았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생명의 감촉, 엄마의 향수 냄새와 햇살, 그리고 러의 천. 그것은 그녀의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행복의 순간이었다. 엄마, 하늘의 입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녀의 뺨 위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5년 만에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다. 지원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소녀의 멈춰버린 시간이 아주 조금씩 다시 흐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며칠이 더 흘렀다. 지원은 이제 하늘과 러의 관계에 대해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러는 하늘의 옛 친구가 분명했다. 그렇다면 의문이 생긴다. 그날 사고 현장에서 러는 어떻게 사라졌는가?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괴물이라는 이름의 맹수가 되어 민준석의 손에 이끌려 나타났는가? 이것은 절대 우연이 될 수 없었다. 너무나 정교하게 짜인 악의적인 연극이었다. 지원은 민준석이 하늘에게 저지르려 했던 끔찍한 짓을 떠올렸다. 자신의 딸을 해치기 위해 딸이 어릴 적 가장 사랑했던 개를 일부러 맹수로 훈련시켜 데려온 것이다. 그 잔인함과 치밀함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5년 전 교통사고의 진실을 파헤쳐야만 했다. 그 안에 모든 해답이 있을 터였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다. 한 소녀의 잃어버린 삶과 한 여인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밝혀내야만 하는 그만의 새로운 전쟁의 시작이었다. 강지원이 벌어온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위태로운 휴전과도 같았다. 그는 그 시간 동안 하늘과 러를 지킬 방패이자 진실을 파헤칠 창을 만들어야 했다. 혼자서는 불가능했다. 이 거대한 유리 감옥 안에서 그는 뜻을 함께할 동지가 필요했다. 그의 눈에 들어온 사람은 저택의 집사. 여사였다. 그녀는 민준석이 결혼하기 전부터 이 집을 지켜온 산증인이었다. 겉으로는 무뚝뚝하고 엄격해 보였지만 지원은 그녀가 하늘을 대하는 눈빛 속에 숨겨진 애정과 연민을 보았다. 그녀는 민 회장이 아닌 5년 전 세상을 떠난 안주인 윤서희와 그녀의 딸에게 충성을 바치고 있었다. 지원은 기회를 엿보다 어느 날 저녁 오 여사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그는 러의 이야기부터 꺼냈다. 러의 등장 이후 하늘에게 나타난 작은 변화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가씨께서 러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주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오 여사의 흔들림 없던 얼굴에 처음으로 균열이 일었다. 그녀의 눈가가 붉게 물들었다. 그 아이가 웃었다고요? 네, 아주 작은 미소였지만 분명히 봤습니다. 오 여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는 지원을 깊은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 눈은 수많은 비밀을 품고 오랜 시간 홀로 고통을 감내해온 자의 눈이었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강 팀장님, 당신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요? 그것은 질문이자 간절한 호소였다. 지원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저는 하늘 아가씨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날 밤 오 여사는 지원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젊은 시절의 민준석은 야망 넘치고 매력적인 남자였지만 서희와 결혼하고 세징그룹을 손에 넣은 뒤부터 서서히 변해갔다고 했다. 그는 돈과 성공에 집착했고
따뜻했던 서희를 점차 숨막히게 했다고. 특히 사고가 나기 몇 달 전부터 부부 사이는 극도로 나빠졌으며 서희가 무언가로부터 딸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것 같았다고 증언했다. 저는 항상 의심했습니다. 이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고. 하지만 제게는 아무런 힘도 증거도 없었습니다. 지원은 그녀에게 자신의 계획을 밝혔다. 5년 전 사고의 진실을 파헤치는 것. 오 여사는 눈물을 훔치고 기꺼이 그의 조력자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녀는 이 집의 모든 구조와 비밀을 알고 있는 최고의 아군이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5년 전의 교통사고 기록이었다. 오 여사는 자신의 오래된 직위를 이용해 민 회장의 개인 석에 보관되어 있던 사고 관련 서류 사본을 몰래 빼내왔다. 지원은 군 시절의 분석 기술을 총동원하여 서류를 샅샅이 훑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초기 경찰 보고서에는 사고 현장 근처에 한 목격자가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기 직전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은 차에 오히려 가속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진술함이라는 내용이 있었다. 하지만 얼마 뒤 그 목격자는 자신의 진술을 번복했고 최종 보고서에는 빗길 과속 및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단독 사고로 성급하게 결론이 나 있었다. 결정적인 목격자의 진술이 아무런 설명 없이 사라진 것이다. 뭔가 있어. 지원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석이 손을 쓴 게 틀림없어. 그들이 진실의 조각을 맞춰 나가는 동안 하늘에게는 기적 같은 변화가 계속되었다. 러의 존재는 닫혀있던 그녀의 마음을 여는 유일한 열쇠였다. 그녀는 이제 러에게 나지막이 말을 건네기도 하고 서툰 손길로 털을 빗겨주려고 애쓰기도 했다. 표정 없는 인형 같던 얼굴에는 아주 가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사라지곤 했다. 지원은 그 변화를 보며 자신의 싸움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느꼈다. 그는 지금 한 소녀의 잃어버린 인생을 되찾기 위해 싸우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지원은 평소처럼 하늘, 그리고 리오와 함께 저택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그는 넓은 잔디밭에서 잠시 러의 목줄을 풀어주었다. 그런데 레오는 잔디밭에서 뛰어노는 대신 마치 무언가에 이끌린 듯 정원의 가장 구석진 곳,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아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곳으로 달려갔다. 그곳은 생전의 안주인 서희가 가장 아꼈던 그녀만의 비밀 화원이었다. 러는 낡은 벚나무 아래에 멈춰 서더니 갑자기 땅을 파기 시작했다. 앞발로 흙을 파헤치는 그 모습은 다급하고 필사적이었다. 러, 왜 그래? 지원이 다가갔지만 러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땅을 팠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하늘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한 곳을 향하고 있었다. 지원은 러의 본능을 믿기로 했다. 그는 직접 나서서 러가 파던 곳의 흙을 걷어내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손에 딱딱한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다. 낡고 녹슨 철제 상자였다. 자물쇠로 단단히 잠겨 있었다. 그때 그들을 지켜보던 오 여사가 놀라움과 반가움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세상에, 이건 사모님의 보물 상자예요. 비 오는 날을 대비해서 묻어두신다고 하셨는데. 그녀는 잠시 기억을 더듬더니 화원 담벼락에 헐거워진 벽돌 하나를 가리켰다. 열쇠는 저기 숨겨두셨어요. 지원은 벽돌 틈에서 작은 열쇠를 찾아냈다.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를 열자 철컥 소리와 함께 상자가 열렸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편지 몇 통과 작은 보석함, 그리고 가죽 표지로 된 작은 다이어리가 들어있었다. 지원은 조심스럽게 다이어리를 펼쳤다. 안에는 서희의 우아한 필체가 가득했다. 날짜는 사고가 일어나기 몇 달 전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사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으며 자신에게 상속된 막대한 재산을 넘기라고 그가 매일같이 압박해 온다고 적었다. 준석 씨의 눈빛이 변했다. 예전의 다정함은 사라지고 무섭도록 차가운 탐욕만이 가득하다. 그는 나와 하늘이가 자신의 앞길을 막는 장애물이라고 소리쳤다. 나는 두렵다. 내 딸을 지켜야 한다. 그가 내민 서류에 서명하지 않았다. 그러자 그는 내게 폭언을 퍼부었다. 이 집안의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했다. 나는 변호사를 만나 유언장을 변경하기로 결심했다. 내 모든 재산은 오직 내 딸 하늘이에게만 갈 수 있도록. 그가 손댈 수 없는 신탁으로 그리고 지원의 심장을 멎게 한 마지막 페이지. 사고가 일어나기 바로 전날 밤에 쓰인 기록이었다. 내일 변호사를 만나기로 했다. 시간이 없는 것 같다. 준석 씨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이 상자를 숨겨야겠다.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누군가 이 상자를 발견하고 나의 하늘을, 나의 소중한 하늘이를 지켜주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다이어리가 지원의 손에서 힘없이 떨어질 뻔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사고는 우연이 아니었다. 아내의 재산을 가로채고 딸을 올가매기 위한 악마의 계획이었다. 민준석은 아내가 유언장을 변경하기 바로 전날 그녀와 딸이 탄 차의 브레이크를 고장내 죽이려 했던 것이다. 지원은 다이어리를 꽉 쥐었다. 이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딸을 지키려 했던 한 어머니의 피눈물 어린 절규였고 악맥에 보내는 마지막 경고였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죽은 자의 원한과 산 자의 삶을 위해 그는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만 했다. 강지원이 하늘과 러를 지키기 위해 쌓아 올린 위태로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민준석은 바보가 아니었다. 일주일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는 딸에게서 일어나는 미세한 변화와 그런 딸의 곁을 그림자처럼 맴도는 강지원의 존재를 날카롭게 주시하고 있었다. 하늘이 아주 조금씩 생기를 되찾는 것은 그에게 기쁨이 아닌 위협이었다. 의지를 가진 딸은 그저 숨만 쉬는 인형보다 훨씬 더 성가신 장애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비서를 시켜 강지원이라는 남자의 뒷조사를 지시했다. 하지만 결과는 이상할 정도로 깨끗했다. 특수부대 전역 이후의 기록은 거의 공백이었고 몇몇 동물보호소에서 일했다는 단편적인 정보가 전부였다. 완벽하게 감춰진 과거는 오히려 민준석의 의심을 더욱 키웠다. 그는 강지원이 단순한 동물 조련사가 아님을 직감했다. 민준석은 결단을 내렸다. 싹을 잘라야 했다. 하늘과 지원, 그리고 이 세 존재의 연결고리를 물리적으로 끊어버려야 했다. 그의 첫 번째 수는 하늘을 겨냥했다. 그는 국내 최고의 신경정신과 의사들을 매수하여 하늘의 상태에 대한 전문적인 소견서를 받아냈다. 소견서의 내용은 이러했다. 환자 민하늘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심각한 우울증으로 인해 환각 및 망상 증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며 외부와의 접촉을 완벽히 차단한 상태에서 집중적인 약물 및 심리치료가 시급함. 이것은 하늘을 합법적으로 감금하기 위한 명분이었다. 그는 강원도 산골짜기에 위치한 최고급 요양원을 가장한 감옥 같은 정신병원으로 하늘을 보낼 준비를 시작했다. 한번 그곳에 들어가면 민준석의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하늘을 만날 수 없게 될 터였다. 이 계획은 오 여사의 귀에 들어갔고 그녀는 즉시 지원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동시에 민준석은 두 번째 수를 썼다. 모든 변화의 기폭제가 된 러를 제거하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았다. 그는 뒷세계 해결사를 고용했다. 사고로 위장해 러를 처리하라는 지시였다. 독극물을 먹이거나 울타리를 탈출한 개가
우연히 차에 치이는 것처럼 꾸미는 흔하지만 확실한 방법이었다. 그날 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그림자가 러가 머무는 특별 견사로 접근했다. 그는 능숙하게 자물쇠를 따고 독극물이 든 고깃덩어리를 러의 밥그릇에 넣으려 했다. 하지만 그가 몸을 숙이는 순간 등 뒤에서 유령처럼 나타난 지원의 손이 그의 목을 틀어쥐었다. 누가 보냈나? 지원 목소리는 어둠보다 차가웠다. 해결사는 반항하려 했지만 전직 특수부대원의 제압 기술 앞에선 어린애 장난에 불과했다. 짧고 격렬한 몸싸움 끝에 그는 바닥에 무력하게 쓰러졌다. 지원은 그의 팔을 꺾으며 다시 물었다. 누가 보냈냐고 물었다. 뼈가 부서지는 고통 속에서 해결사는 결국 모든 것을 실토했다. 민준석의 지시였다는 것을. 지원은 그를 죽이지 않았다. 대신 그의 얼굴 사진과 자백 내용을 녹음한 뒤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라. 네 배후에 누가 있는지는 이미 안다는 서늘한 경고와 함께 그를 풀어주었다. 러를 향한 위협은 막았지만 더 큰 위협이 하늘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이면 병원에서 보낸 이송팀이 들이닥칠 터였다. 물리적으로 그들을 막을 수는 없었다. 지원에게는 다른 방법이 필요했다. 그는 밤새 수소문하여 군 시절 생명의 은인이었던 한 선배를 찾아 연락했다. 그는 군의관 출신으로 현재는 국내에서 가장 존경받는 뇌신경학 권위자 김 박사였다. 지원은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었지만 한 소녀의 인생이 걸린 일이라며 간곡하게 도움을 청했다. 그의 진심을 믿은 김 박사는 다음 날 아침 비공식적인 소견을 위해 저택을 방문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석이 고용한 의료팀이 구급차와 함께 저택에 도착했다. 그들은 하늘을 강제로 이송하기 위해 별채로 향했다. 오 여사가 필사적으로 그들을 막아섰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들이 하늘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지원이 그들 앞을 막아섰다. 그리고 그의 뒤로는 백발이 성성한 김 박사가 서 있었다. 잠깐만요. 지원이 말했다. 환자의 상태에 대한 독립적인 진단이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분은 김진혁 박사님이십니다. 민준석의 의료팀은 국내 최고 권위자인 김 박사의 등장에 당황했다. 민준석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그 역시 예상치 못한 상황에 어쩔 줄 몰랐다. 김 박사는 막무가내로 하늘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하늘에게 다가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하늘은 여전히 말을 하지 못했지만 김 박사는 그녀의 미세한 눈빛 떨림, 손가락의 움직임, 그리고 러를 향한 애착 반응 등을 면밀히 살폈다. 잠시 후 밖으로 나온 김 박사는 단호하게 선언했다. 환자는 현재 과거의 기억을 되찾고 외부 세계와 소통하려는 긍정적인 회복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환자를 낯선 환경으로 강제 이송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을 수포로 돌리고 회복 불가능한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의사로서 저는 이 이송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권위자의 소견은 법적인 효력을 가졌다. 민준석의 의료팀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은 씁쓸하게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두 번의 계획이 연달아 실패하자 민준석은 마침내 확신했다. 강지원은 자신의 적이었다. 그날 밤 민준석은 지원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거대한 서재는 최소한의 조명만이 켜져 있어 어두웠고 민준석은 거대한 책상 뒤 그림자 속에 앉아 있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잔에 담긴 와인을 한 모금 마신 뒤 입을 열었다. 실패한 계획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강 팀장.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조용했다. 자네는
단순한 게 조련사는 아닌 것 같군. 지원 역시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회장님이야말로 평범한 아버지는 아니신 것 같습니다. 서재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칼날이 허공에서 부딪히는 순간이었다. 민준석은 잔을 내려놓았다. 그의 눈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다. 내 딸에게서 떨어져. 그게 자네가 살 길이야. 잘못 알고 계십니다. 지원이 나지막이 대답했다. 아가씨를 해치려는 자가 누구든 제가 막을 겁니다. 그게 바로 제가 사는 길입니다. 선전포고였다.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했다. 지원은 조용히 고개를 숙여 보이고는 서재를 나섰다. 그가 문을 닫는 순간까지 민준석은 그림자 속에서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의 싸움은 더 이상 암투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걸고 서로의 목을 겨누는, 목숨을 건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민준석과의 암묵적인 선전포고 이후 저택에는 폭풍전야의 고요함만이 감돌았다. 지원은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민준석은 더 이상 어설픈 수를 쓰지 않을 터였다. 다음번 공격은 훨씬 더 치밀하고 잔혹하게 피할 수 없는 함정으로 다가올 것이 분명했다. 그 전에 그는 이 모든 비극의 뿌리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 스모킹건을 찾아야만 했다. 그는 밤마다 서재에서 안주인 서희의 다이어리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그녀가 남긴 고통스러운 기록들 속에서 놓쳐버린 단서를 찾기 위함이었다. 그의 눈은 한 문장에 꽂혔다. 준석 씨가 나 몰래 차를 정비소에 보냈다. 평소 가던 그룹 지정 정비소가 아닌 낯선 곳에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 같아 기사에게 물으니 아무 문제 없다고만 한다. 그 기사의 기름 묻은 손과 불안한 눈빛이 자꾸 마음에 걸린다. 사고가 일어나기 불과 며칠 전의 기록이었다. 평소 가던 곳이 아닌 낯선 정비소. 지원의 머릿속에 경고등이 켜졌다. 그는 즉시 이 기록을 오 여사에게 보여주었다. 오 여사는 한참 동안 기록을 들여다보더니 희미한 기억을 떠올렸다. 아, 그때 사모님께서 타시던 채 특수 코팅을 해야 한다고. 회장님께서 직접 아는 곳에 맡기셨던 것 같아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그녀는 정비소의 이름까지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대략적인 위치는 기억해냈다. 도시 외곽 작은 공업사들이 밀집해 있는 낡은 공단 지역이었다. 다음 날부터 지원에 끈질긴 추적이 시작되었다. 그는 하늘과 함께하는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그 공단 지역에서 보냈다. 5년이라는 시간은 많은 것을 변하게 했다. 문을 닫은 가게도 많았고 주인이 바뀐 곳도 부지기수였다. 그는 5년 전 그 차종의 사진과 민준석의 사진을 들고 수십 개의 정비소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탐문했다. 이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5년 전에 이 차를 정비한 적이 있나요? 대부분은 고개를 저었다. 시간은 무심했고 사람들의 기억은 희미했다. 며칠간의 수색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가는 듯했다. 지원은 지쳐갔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하늘의 얼굴을 떠올리면 그럴 수 없었다. 그러던 중 거의 폐업 직전인 한 낡은 정비소에서 마침내 실마리를 찾았다. 먼지 쌓인 부품들 사이에서 담배를 피우던 늙은 주인이 사진을 보더니 입을 열었다. 아, 이 양반 박 기사 말하는군. 실력은 좋았는데 고집이 세고 돈 욕심이 많았지. 박 기사요. 지원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그래. 5년 전인가 갑자기 큰돈이 생겼다면서 가게를 정리하고 쥐 죽은 듯이 사라졌어. 고향인 강원도 어디로 농사 지으러 간다고 했던 것 같은데 강원도 너무나 막연한 정보였지만 지원에게는 한 줄기 빛과도 같았다. 그는 즉시 최첨단 기술은 아니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들을 동원했다.
전국의 차량 등록 데이터를 조회하고 동양인들의 커뮤니티를 수소문했다. 며칠간의 밤샘 추적 끝에 그는 마침내 강원도의 한적한 산골 마을에 살고 있는 박상철이라는 이름의 전직 정비사를 찾아냈다. 지원은 다음 날 새벽 곧장 강원도로 향했다. 그가 도착한 마을은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다. 그는 어렵지 않게 박상철의 집을 찾았다. 작은 텃밭이 딸린 허름한 시골집이었다. 집 앞에는 5년은 좋게 넘어 보이는 낡은 트럭이 세워져 있었다. 지원이가 마당으로 들어서자 한 남자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맞았다. 5년의 세월과 죄책감에 찌든 얼굴, 바로 박상철이었다. 지원은 말없이 차 사진과 민준석의 사진을 내밀었다. 박상철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누구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오. 그는 공포에 질려 손사래를 치며 지원을 쫓아내려 했다. 썩 꺼져 여긴 당신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니야. 지원은 그의 앞을 막아섰다. 그는 위협하지 않았다. 대신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외면한 진실 때문에 한 여자는 목숨을 잃었고 한 아이는 5년 동안 인생을 도둑 맞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상관없어. 민하늘 아가씨는 살아있습니다. 지원의 목소리가 그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5년 동안 걷지도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른 채 살아있는 지옥을 견디고 있습니다. 지원은 휴대폰을 꺼내 얼마 전 찍어둔 하늘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휠체어에 앉아 럴을 쓰다듬고 있는 모습이었다. 사진 속 하늘의 눈은 여전히 슬퍼 보였지만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이 아이가 당신이 외면했던 그 소녀입니다. 그리고 이 개는 그때 그 채 함께 타고 있다가 사라졌던 러입니다. 기적처럼 다시 아가씨에게 돌아왔죠. 박상철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그는 사진 속 하늘의 모습에서 5년 전 채 타기 직전 해맑게 웃던 어린 소녀의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그 옆에게 그날의 기억이 악몽처럼 되살아났다. 나는 돈이 필요했을 뿐이오. 그가 중얼거렸다. 그 돈의 대가가 한 사람의 목숨과 한 아이의 인생이었습니까? 지원은 그의 양심을 향해 마지막 일격을 날렸다. 서희 사모님은 당신에게 간식까지 챙겨주시던 마음 따뜻한 분이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분은 지금 하늘에서 당신을 보며 피눈물을 흘리고 계실 겁니다. 그 말에 박상철의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다. 수십 년 묵은 기름때처럼 그의 영혼에 들러붙어 있던 죄책감이 뜨거운 눈물과 함께 터져 나왔다. 흐흐흑, 내가 죽일 놈이요. 내가 악매에게 영혼을 팔았어. 그는 모든 것을 자백했다. 비가 쏟아지던 그날 오후, 민준석이 자신의 정비소로 찾아와 현금이 가득 담긴 돈가방을 던졌다고 했다. 그리고는 아내와 딸이 탈 차의 브레이크 호스를 쉽게 발견되지 않을 만큼만 잘라놓으라고 지시했다고. 몇 번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으면 완전히 파열되도록 비가 와서 길이 미끄러우니 완벽한 사고가 될 거라고 했소. 그 악마 같은 자식. 박상철이 울부짖으며 모든 것을 털어놓는 동안 지원의 휴대폰에서는 작은 녹음 파일 아이콘이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다. 지원은 속죄의 눈물을 흘리는 남자를 뒤로 하고 조용히 돌아섰다. 그의 손에 들린 휴대폰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이것은 단순한 녹음 파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의 칼날이었고 정의의 망치였다. 5년간 어둠 속에 갇혀있던 한 소녀에게 다시 하늘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다. 이제 마지막 전쟁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박상철의 자백을 손에 넣은 강지원은 이제 방역의 칼자루를 쥐었다. 하지만 그는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았다. 민준석은 법망을 교묘하게 이용하는데 능한 인간이었다.
어설프게 증거를 내밀었다가는 그가 가진 권력과 돈으로 모든 것을 무마시키거나 역으로 공격당할 수도 있었다. 지원은 그가 스스로 무덤을 파고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했다. 완벽한 함정, 빠져나올 수 없는 결정적인 덫을 놓아야 했다. 한편 민준석은 지독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강지원이라는 남자는 그의 예상을 벗어나 계속해서 목을 조여왔다. 두 번의 계획이 실패한 이후 그는 지원이 자신의 과거를 파헤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언제 어디서 자신을 겨눌 미수가 날아올지 모르는 상황. 궁지에 몰린 그는 가장 극단적이고 확실한 방법을 선택하기로 마음먹었다.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 모든 증거와 증인들을 한꺼번에 사고로 지워버리는 것이었다. 그의 마지막 계획은 화재였다. 늦은 밤, 하늘과 지원이 머무는 별채에 정의 합선으로 인한 불을 내는 것이었다. 깊이 잠든 밤에 일어나는 비극적인 사고. 화재는 모든 것을 태워버릴 터였다. 하늘과 지원, 그리고 그 귀찮은 개까지도. 심지어 그들이 찾아냈을지 모를 서희의 다이어리 같은 증거물까지도. 그는 완벽한 알리바이를 위해 그날 밤 세진그룹이 후원하는 대규모 자선 음악회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며칠 뒤 안전점검을 핑계로 외부 업체 직원들이 별채의 전기시설을 수리하기 시작했다. 지원은 그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했다. 그의 군시절 경험은 그에게 위험을 감지하는 본능을 주었다. 그는 수리가 끝난 배전반에서 미세하게 타는 냄새와 의도적으로 낡은 전선을 그대로 둔 흔적을 발견했다. 함정이었다. 민준석의 마지막 발악이 시작된 것이다. 지원은 즉시 대비에 들어갔다. 그는 오 여사와 함께 하늘을 위한 비밀 탈출로를 확보했다. 정원 쪽으로 난 창문 아래 눈에 띄지 않게 경사로를 설치하고 두꺼운 담요와 비상용품을 준비했다. 그리고 그는 옛군 동료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경찰 고위 간부에게 조용히 연락을 취했다. 모든 증거를 넘기는 대신 자신의 신호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약속을 받아냈다. 운명의 밤이 찾아왔다. 민준석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를 받으며 자선 음악회에 참석해 인자한 기업가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시각 지원은 별채의 모든 불을 끈 채 어둠 속에서 때를 기다렸다. 그의 곁에는 러가 긴장한 채 웅크리고 있었다. 새벽 2시 평 하는 소리와 함께 별채의 배전반에서 불꽃이 튀었다. 불은 마른 장작처럼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번져나갔다. 유독한 연기가 복도를 채우고 화재 경보기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아가씨, 하늘 아가씨, 정신 차리세요. 오 여사가 미리 준비해둔 젖은 수건으로 입을 막고 하늘의 방으로 뛰어 들어갔다. 하늘은 연기에 질식할 듯 기침하며 공포에 질려 휠체어 위에서 몸을 떨고 있었다. 사방에서 덮쳐오는 불길에 그녀는 패닉 상태에 빠졌다. 그때 러가 맹렬하게 짖으며 그녀의 휠체어를 몸으로 밀기 시작했다. 보통 개라면 불길 앞에서 겁을 먹고 도망쳤을 테지만 러는 오직 주인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뿐이었다. 러는 지원이 미리 알려준 탈출로 정원으로 향한 창문 쪽으로 하늘을 이끌었다. 그 시각 지원은 하늘과 오 여사가 안전하게 탈출하는 것을 확인한 뒤 불타는 별채를 빠져나와 다른 곳으로 향했다. 그는 민준석이 어디에 있을지 알고 있었다. 그 악마는 자신의 작품이 완성되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할 터였다. 예상대로였다. 민준석은 음악회장에서 몰래 빠져나와 저택의 언덕 위, 불타는 별채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잔혹한 희열과 만족감의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이제 저 불길 속에서 자신의 모든 골칫거리가 사라질 터였다. 아름다운 불꽃이군. 그렇지 않나. 민준석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순간 등 뒤에서 지옥의 사자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당신의 죄도 저 불길 속에서 함께 타버릴 줄 알았습니까? 민준석은 경악하며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연기와 그을음으로 뒤덮인 채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강지원이 서 있었다. 네? 내 놈이 어떻게 당신 같은 악마를 상대할 때는 항상 최악을 대비해야 하는 법이니까. 지원은 휴대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타오르는 불길의 소음 속에서 한 남자의 절규 섞인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비가 와서 길이 미끄러우니 완벽한 사고가 될 거라고 했소. 그 악마 같은 자식 박상철의 목소리였다. 민준석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았다. 이 개자식이. 이성을 잃은 민준석은 괴성을 지르며 지원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는 수년간 단련된 특수부대원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지원은 그의 공격을 가볍게 피하고 그의 팔을 꺾어 간단히 제압했다. 바로 그때 저택의 정문 쪽에서 수십 개의 경광등 불빛이 번쩍이며 경찰차들이 들이닥쳤다. 지원이 보낸 신호를 받고 출동한 것이었다. 경찰들은 불타는 별채와 그 앞에서 뒤엉켜 싸우는 두 남자, 그리고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끔찍한 자백 내용을 보고 모든 상황을 파악했다. 민준석 씨, 당신을 살인 교사 및 방화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차가운 금속음. 민준석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지원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강지원,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지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차가운 눈으로 자신의 탐욕이 만든 불길 속에서 파멸해가는 한 남자를 지켜볼 뿐이었다. 경찰차에 태워지기 직전 민준석의 눈은 언덕 아래에서 경찰들의 보호를 받으며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딸 하늘과 마주쳤다. 하늘은 더 이상 공포에 질려 있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5년 만에 되찾은 삶의 의지와 악마 같은 아버지를 향한 분명한 경멸이 담겨 있었다. 심판의 밤은 그렇게 막을 내리고 있었다. 그날 밤의 불길은 민준석의 왕국을 삼킨 심판의 불이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대한민국은 한 재벌 총수의 추악한 민낯에 경악하고 분노했다. 재판 과정에서 그의 모든 범죄가 낱낱이 드러났다. 아내의 재산을 노리고 그녀를 서서히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 자신의 딸을 맹수에게 던져 해치려 한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덮기 위해 불을 지른 것까지. 그는 어떤 동정의 여지도 없는 악마였고 법은 그에게 무기징역이라는 가장 무거운 벌을 내렸다. 그의 거대한 제국, 세징그룹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며 주인을 잃었고 민준석이라는 이름은 탐욕과 파멸의 대명사로 역사에 기록되었다. 시간이 흘러 상처의 흔적 위로 새로운 싹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사고 이후 5년간 멈춰있던 하늘의 세상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막대한 유산을 의미 있는 곳에 쓰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서울 근교의 한적하고 햇살이 잘 드는 곳에 하늘빛 마음치유 센터를 열었다. 자신처럼 마음의 상처를 입은 아이들이 동물들과 교감하며 치유받을 수 있는 공간이었다. 센터는 이전의 저택과는 모든 것이 달랐다. 차갑고 인공적인 아름다움 대신 따뜻한 원목과 부드러운 햇살,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그곳의 마스코트는 단연 너였다. 한때 괴물이라 불렸던 그 개는 이제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치료견이 되어 상처 입은 작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센터의 든든한 기둥은 강지원 원장이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고독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센터의 운영을 총괄하며 특히 동물 매개 치료 프로그램을 이끌었다. 아이들과 동물을 돌보는 그의 모습에서는 깊은 평온함과 사명감이 느껴졌다. 그는 이곳에서
비로소 자신의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다. 하늘은 센터의 심장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대부분의 시간을 휠체어에 의지했지만 더 이상 세상과 단절된 인형이 아니었다. 그녀는 센터의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다가가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그들의 아픔에 공감해 주었다. 5년간 잃어버렸던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따뜻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지원과 하늘의 관계 역시 자연스럽게 깊어졌다. 그것은 불꽃처럼 타오르는 열정적인 사랑은 아니었다. 함께 지독한 어둠을 헤쳐나온 전우애와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보듬어주는 연민, 그리고 새로운 삶을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로서의 조용한 사랑이었다. 그들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눈빛만으로 서로를 이해했다. 하지만 하늘에게는 아직 넘어야 할 마지막 산이 남아있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두 다리로 다시 일어서는 것이었다. 의사들은 5년간 굳어버린 근육과 신경 때문에 재활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복수도 세상을 향한 과시도 아니었다. 오직 자신을 위해 잃어버렸던 온전한 자신을 되찾기 위한 그녀만의 마지막 싸움이었다. 어느 눈부신 오후, 센터의 재활치료실, 하늘은 땀으로 흠뻑 젖은 채 평행봉을 붙잡고 서 있었다. 그녀의 두 다리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앞에는 지원과 러가 숨을 죽인 채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하늘씨, 할 수 있어요. 아주 조금만 더. 재활치료사의 격려에 하늘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시선은 평행봉 끝, 자신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있는 지원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눈빛은 괜찮으니 내게로 와라고 말하고 있었다. 하늘은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평생의 용기를 다해 평행봉을 잡고 있던 오른손을 떼었다. 몸이 휘청거렸다. 그녀는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러가 격려하듯 멍하고 짖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남은 왼손마저 평행봉에서 떼었다. 이제 그녀를 지탱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그녀 자신의 의지와 그녀를 기다리는 사랑뿐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왼쪽 발을 아주 천천히 앞으로 내디뎠다. 한 걸음 5년이라는 지독한 어둠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내디딘 첫걸음이었다. 그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하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고통의 눈물이 아닌 환희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이어서 오른쪽 발을 내디뎠다.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다. 두 걸음, 세 걸음, 그녀는 마침내 지원의 품에 안겼다. 지원은 그녀를 단단히 끌어안았다. 그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러는 그들의 주위를 뱅뱅 돌며 꼬리가 떨어져라 흔들며 기쁨을 함께했다. 그날 저녁, 지원은 지쳤지만 행복한 표정의 하늘을 휠체어에 태우고 센터의 정원으로 나왔다. 노을이 지는 하늘은 아름다운 주홍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지원은 하늘을 보며 말했다. 하늘아, 봐. 하늘이 참 맑다. 하늘은 고개를 들어 자신의 이름과 같은 그 광활한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지원을 향해 그 어느 때보다도 환하고 아름다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응, 이제 내 하늘은 언제나 맑을 거야. 당신과 그리고 러와 함께.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작고 갈라지지 않았다. 그 안에는 희망과 사랑, 그리고 미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가득했다. 지독한 어둠 속에서 서로의 별이 되어준 사람들. 그들은 마침내 자신들의 힘으로 새로운 하늘을 열었다. 슬픔과 고통은 여전히 삶의 일부로 남아있겠지만 이제 그들은 함께였기에 두렵지 않았다. 서로의 손을 잡고
충직한 친구 러와 함께. 그들은 이제 막 시작된 눈부신 하늘 아래를 향해 함께 걸어갈 것이었다.